세상에는 기막힌 사연이 참 많죠. 오늘도 마음을 두드리는 한보따리 함께 풀어볼까요? 지연과 태수의 첫 만남은 20살 대학 동아리 방이었다. 그때 태수는 말수도 적고 어딘가 무뚝뚝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연이 늦은 밤 혼자 우는 걸 우연히 본 날 아무 말 없이 자판기 커피 한 잔을 내밀던 그 손길은 따뜻했다. 이건 나 주는 거예요? 그때 태수는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다. 응, 따뜻한 게 필요해 보여서. 그 말 한마디에 지연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후에도 태수는 묵묵히 다정한 사람이었다. 지연이 감기에 걸려 동아리에 나오지 않던 날, 비를 맞으며 약국 두 군데를 돌아다녀 해열제와 꿀물을 들고 그녀 자취방 문을 두드렸다. 안 받으면 혼자 마신다. 툭 던지듯 말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다. 졸업 후 서로 다른 지역에 취직하게 된 두 사람은 장거리 연애를 시작했다. 매일 밤 편지를 쓰는 태수의 습관은 지연에게 가장 큰 위로였다. 지연아, 오늘도 네가 없는 하루를 보냈어. 바람이 차가우면 너는 손 시릴까 걱정되고 길가에 예쁜 꽃을 보면 네가 웃을 것 같아. 태수는 늘 말로는 무뚝뚝했지만 표현은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가 손으로 써준 편지는 몇 년이 지나도 바래지지 않았고 지연은 그 편지들을 꾹꾹 모아 다이어리에 붙여두었다. 결혼을 결심한 날도 무릎 꿇고 반지를 꺼낸 장면도 없었다. 대신 비 오는 날 젖은 어깨로 지연 앞에 서서 작은 우산을 덮어주며 이렇게 말했다. 같이 살자. 네가 없는 하루가 너무 길어. 그 한마디에 지연은 울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둘은 서로의 하루가 되었다. 결혼 후 신혼집은 작은 전셋방이었지만 태수는 늘 지연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식탁에 작은 케이크가 놓여 있었고 손편지가 식기 위해 놓여 있던 날도 있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넌 내가 제일 고마운 사람이야. 지연은 그런 태수를 선물 같은 사람이라 생각했다. 주말이면 영화관 대신 공원에 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고 기념일마다 태수는 손수 음식을 만들었다. 한 번은 서툴게 만든 수플레가 부풀지 않아 속상해하던 모습을 보고 지연은 도리어 웃으며 말했다. 나는 이거 제일 맛있어. 그 웃음에 태수는 안도하듯 웃었다. 다행이다. 네가 웃어주니까. 지연은 그렇게 믿었다. 이 사람은 평생 나만 바라볼 거야. 내가 웃으면 이 사람도 웃을 거야. 그런 태수가 신입사원 시절엔 하루에도 몇 번씩 혼나며 눈치 보던 시절이 있었다. 퇴근은 밤 11시, 점심은 책상에서 편의점 김밥. 남들은 3년 안에 이직했지만 태수는 묵묵히 한 자리를 지켜왔다. 말없이 일만 했고 누구보다 치열하게 버텨냈다. 지연은 그런 태수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봤다. 성실하게 보고서에 밤을 새던 밤들, 회식 후에도 직접 계산서를 정리하던 꼼꼼한 손길, 승진해서 누락됐을 때도 괜찮다며 다시 일어서는 뒷모습. 그리고 마침내 부장 자리에 올랐을 때 지연은 누구보다 기뻤다. 자신의 남편이 그렇게 단단하게 성장해준 게 마치 자신이 인정받은 것처럼 뿌듯했다. 그런 태수가 회사 격리와 바람이 났다고 했을 때 지연은 그 어떤 말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머릿속에서 태수의 성실한 어깨, 따뜻한 손길, 그리고 함께 걸어온 시간들이 필름처럼 하나둘씩 흘러가고 있을 뿐이었다. 어느 날이었다. 지연은 평소처럼 남편의 셔츠를 세탁하려고 손에 들었다. 그 순간 익숙하지 않은 은은한 향수 냄새가 옷깃에서 풍겨왔다. 딱 잘라 말할 수 없지만 그건 지연이 한 번도 사용해 본 적 없는 냄새였다. 가볍고 달콤하면서도 어딘가 젊고 생기 있는 느낌. 무슨 회식 자리였나?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그날 이후 이상한 낌새들이 하나둘 눈에 띄기 시작했다. 태수는 예전엔 무심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요즘은 출근 전에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 길어졌고 화장품도 하나둘 늘기 시작했다. 더 이상 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고 야근이야, 갑자기 회식이 생겼어라는 말이 부쩍 잦아졌다. 하루는 식탁에 앉아 스마트폰을 만지던 태수가 갑자기 화면을 꺼버렸다.
지연이 옆에 다가가자 무심한 척 폰을 엎어놓는 태수의 손짓이 차갑게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저녁 태수가 씻는 사이 무심코 놓아둔 스마트폰이 울렸다. 하경리. 누군지 모르는 이름이었지만 경리라는 단어에 이상한 기시감이 들었다. 회사에서 몇 번 들은 적이 있었던 이름. 늘 소심하고 말없는 친구야라고 했던 그 여자. 지연은 스스로 놀라며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다.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국 메신저 알림을 열어봤다. 오늘 그 자료 정리하면서 오빠 손 닿은 거 나 사실 심장 멎는 줄 알았어요. 그 한 문장을 본 순간 지연의 머릿속은 새하얘졌다. 그 순간부터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태수의 옷에 묻은 향기, 갑자기 바뀐 헤어스타일, 퇴근 후에도 손에 놓지 않던 스마트폰. 모든 게 하나의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지연은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모른 척하기엔 너무 뚜렷했다. 태수가 방에서 나왔을 때 지연은 아무 말 없이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당신 어디까지 가고 있는 거야? 하지만 그 여자는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그날 밤 지연은 잠들지 못했다. 태수가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멀고 낯설게 느껴졌다. 스마트폰 속 하경리의 메시지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오빠 손 닿은 거 심장 멎는 줄 알았어요. 처음엔 울고 싶었지만 눈물보다 먼저 찾아온 건 분노였다. 그리고 곧 결심으로 바뀌었다. 확실한 증거. 그게 필요해. 그래야 이 상황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어. 그날부터 지연은 달라졌다. 아무렇지 않은 척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하고 차분하게 움직였다. 먼저 남편의 패턴을 관찰했다. 태수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엔 늦게 들어왔다. 부서 회의라고 둘러댔지만 회의 끝나고 회사에 불 켜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지연은 핸드폰에 일정표를 만들고 태수의 퇴근 시간, 향수 냄새의 강도, 심지어 그가 샤워하기 전 벗어둔 셔츠 주머니까지 매번 기록해 나가기 시작했다. 다음은 증거 확보였다. 지연은 몰래 중고거래 앱에서 초소형 녹음기를 구매했다. 사이즈는 엄지손톱만 했고 작동법도 간단했다. 그걸 태수의 차 키링 안쪽에 숨겨두었다. 요즘 차에서 음악 자주 듣는다는 말에 의심 없이 받아들인 태수. 며칠 뒤 녹음기를 회수해 이어폰을 꽂았을 때 들려온 건 경리 여직원의 웃음소리와 태수의 다정한 목소리였다. 하경아, 너 요즘 너무 예뻐졌어. 내가 자꾸 신경 쓰인다니까. 오빠도요. 아내분보다 제가 더 잘해드릴 수 있어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그 순간 지연은 모든 혈액이 정지하는 느낌을 받았다. 다음은 사진이었다. 지연은 믿을 만한 지인에게 부탁해 회사 근처에서 퇴근 후 태수의 동선을 따라가며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다. 며칠간 지켜본 끝에 결국 태수가 회사 근처 한 골목길 카페에서 경리 여직원과 마주 앉아 있는 장면을 포착했다. 심지어 그 여자가 태수의 넥타이를 만지며 웃고 있던 장면까지. 사진 속 그 장면은 마치 연애 초창기의 지연과 태수 같았다. 그걸 본 순간 지연의 눈에선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흐르지 않았다. 며칠 후 늦은 밤 주방에서 물을 마시던 큰아들 민재가 지연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엄마 아빠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지연은 잠시 굳어졌다. 말없이 컵을 씻으며 대답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돌려 민재를 바라봤다. 왜 그렇게 생각해? 민재는 눈을 피하며 대답했다. 출근할 때도 퇴근할 때도 말수가 너무 줄었고 예전처럼 우리끼리 모여서 밥 먹는 것도 피하잖아. 엄마도 느끼고 있었지? 순간 지연은 목이 메었다. 자식 앞에서 감정이 올라올까봐 급히 눈을 한 번 감고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애써 담담하게 말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있는 거야. 회사 일도 많고 아빠도 나름 힘든 시기일 거야. 민재 너도 걱정하지 말고 너 할 일에 집중해. 알았지? 민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빛엔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다. 방에 들어간 지연은 문을 닫고 한참을 서 있었다.
민재의 눈빛, 말투, 주방의 정적. 모든 게 가슴을 눌러왔다. 아이까지 느낄 정도면 정말 끝까지 와버린 거구나.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 아이에게 무너진 엄마의 모습은 절대 보여줄 수 없어. 그날 밤 이후 지연의 태도는 더욱 조용하고 단단해졌다. 남편을 바라보는 눈빛도 집안의 공기도 모두 정리되기 시작했다. 지연은 아내가 아닌 가족의 마지막 균형을 잡고 있는 엄마로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연은 증거들을 하나하나 정리했다. 녹취 파일, 사진 파일, 태수의 일정표와 거짓말 정리본, 메시지 캡처본. 이 모든 걸 USB에 담아 복수라는 이름의 서랍에 넣었다. 증거가 충분히 쌓인 날, 지연은 조용히 태수를 마주 앉혔다. 테이블 위에 캡처된 문자, 호텔 입장 사진, 그리고 둘이 다정하게 찍힌 거리 사진까지 하나씩 꺼내놓았다. 태수는 잠시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다. 이내 태수는 오히려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솔직히 하경리는 날 이해해줬어. 너랑은 대화가 안 됐잖아. 매일 피곤하다고 자고 대화 좀 하려 하면 잔소리만 늘어났고 그 애는 외로운 나를 그냥 따뜻하게 대해줬을 뿐이야. 지연은 차갑게 응수했다. 그래. 그 따뜻함 이제 네가 끝까지 책임져. 난 너와의 인생을 정리할 준비가 다 됐어. 태수는 눈을 흘기며 헛웃음을 지었다. 준비? 웃기네. 준비는 내가 먼저 했거든. 그날 저녁 지연이 잠시 외출한 사이 태수는 아이들에게 단체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저녁 집에 좀 일찍 들어와라. 아빠가 할 말 있다. 무슨 일인가 싶어 퇴근 후 집에 모인 민재와 예진. 성인이 된 자식들은 태수의 얼굴에서 어딘가 불안한 기운을 읽었다. 지연이 집에 돌아오기도 전에 태수는 두 자식을 식탁에 앉혀 혼자 입을 열었다. 민재야 예진아. 아빠가 너희한테 말해야 할 게 있다.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한 눈빛을 주고받았다. 너희 엄마랑 우리 이혼하기로 했다. 순간 공기가 멎었다. 뭐라고요? 민재가 먼저 입을 떼었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예진도 당황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지연이 거실로 들어섰을 때 이미 대화는 한창 진행 중이었다. 너희 둘은 이제 다 컸고 각자 인생이 있잖아. 우리 부부 문제로 신경 쓸 나이는 아니잖니. 그냥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서로에게도 좋을 것 같아서 말이다. 지연은 태수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다. 지금 내가 없는 사이에 이 얘길 먼저 꺼낸 거야? 태수는 당당히 말했다. 그래. 어차피 다 말할 거였잖아. 난 이만큼 생각했고 이만큼 결심했어. 이건 우리 문제니까 내가 정리한 거야. 민재가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게 무슨 정리예요, 아빠? 엄마가 무슨 물건이에요? 혼자 생각해서, 혼자 결정해서 우리한테 통보하고 끝내겠다고요? 예진은 눈물이 맺힌 눈으로 태수를 바라봤다. 다른 여자 있어요, 그쵸? 엄마가 뭔가 말 못한 거 다 감싸고 있었던 거. 이젠 다 보여요. 지연은 자식들 사이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얘들아, 오늘 이 자리는 너희를 더 상처 주려는 자리가 아니야. 그냥 현실을 알리고 이제 엄마도 너희 앞에서 솔직해지고 싶었을 뿐이야. 그 말에 민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엄마가 아니라 아빠가 솔직해졌어야죠. 적어도 우리에겐, 가족에겐 그럴 자격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날 밤 지연은 아이들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가만히 들리는 두 자매의 대화, 참는 듯 흐느끼는 소리. 그 모든 걸 조용히 듣고 있던 지연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녀는 곧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거실에 놓인 이혼 서류를 가방에 챙겼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듯. 그녀는 떨림 없는 발걸음으로 방을 나섰다.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야 할 시간이다. 지연은 조용히, 그러나 아주 철저히 준비했다. 이미 이혼 전문 변호사와 협의가 끝났고 남편 명의로 된 재산 일부는 법적으로 본인의 몫으로 확정 지을 수 있도록 문서 정리를 마친 상태였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태수가 다니는 회사의 윤리위원회에
익명으로 정리한 증거 자료를 직접 송부했다. 하경리와의 불륜관계, 회사 내 근무 시간 중 사적 만남 정황, 업무 외 장소에서 촬영된 다수의 사진까지. 며칠 후 회사 내의 사내 익명 커뮤니티에 글이 하나 올라왔다. 부장급 간부가 경리와 부적절한 관계. 근무 중 호텔 출입까지. 직원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돌기 시작했고 인사부와 감찰팀이 조사를 시작하면서 사건은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했다. 특히 하경리는 내부 회계 자료 접근 권한을 가진 직원이었기에 회계 정보 유출 가능성까지 거론되었다. 결국 그녀는 사내 기밀 유지 조항 위반 및 부적절한 교제로 인한 규정 위반으로 정직 처리 후 퇴사 조치됐다. 커뮤니티엔 그날 이후로 하경리를 비난하는 글과 조롱이 끝도 없이 올라왔다. 경리 하나 잘못 뽑아서 회사 이미지 다 깎았다. 부장님은 취미가 사내 연애인가요? 태수의 실명을 거론하는 글까지 등장하자 인사팀도 더는 묵과할 수 없었다. 며칠 뒤 태수는 본부장실로 호출됐다. 태수 부장, 윤리위원회 조사 결과 귀하의 행위는 사내 불건전 교제 및 직장 내 사적 이득 추구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감봉 3개월 조치와 함께 지방사업소로 전보 발령됩니다. 태수는 순식간에 중앙본사에서 지방 물류창고 책임자로 밀려났다. 냉난방도 잘 안 되는 창고에서 매일같이 박스에 먼지 뒤집었으며 물류 스캔하며 일하는 게 그의 새 업무였다. 수십 년 쌓아온 커리어와 체면이 단 며칠 만에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점심시간에 함께 웃던 후배 직원들은 이젠 그를 지나가며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 뒷말만 들렸다. 저 사람 아직도 회사를 다니긴 하네. 하경리랑 호텔 갔다던 그 사람 맞지? 퇴근길 지하철역 스크린에 떠있는 회사 광고조차 이젠 그에게 가시처럼 느껴졌다. 태수는 문득 지연이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쳐다보던 그 마지막 날의 표정을 떠올렸다. 그 차분함, 그 침묵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지. 하경리는 회사를 떠나며 괜찮아.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자신에게 그렇게 되뇌었다. 하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차가웠다. 그녀가 이력서를 낸 회사에서는 서류 합격조차 연락이 오지 않았다. 오히려 채용 취소라는 통보가 몇 번이고 날아왔다. 업계에 퍼진 소문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잔인했다. 사내 불륜으로 퇴사한 경리. 내부 정보 빼돌리다 잘린 여자. 한 회사 인사팀 직원은 면접도 잡지 않고 전화로 말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도덕적 신뢰가 중요한 팀이라서요. 커피숍 알바라도 하려 했지만 30대 후반이라는 나이는 생각보다 발목을 잡았다. 면접 때마다 경력이 너무 좋아서 오히려 부담스럽다며 거절당했다. 방 한 칸짜리 오피스텔에서 해가 떠 있는 시간엔 블라인드를 치고 하루 종일 누워 스마트폰만 바라봤다. 택배는 끊겼고 냉장고엔 물 한 병만 남았다. 한편 태수는 지방 창고 생활에 점점 지쳐갔다. 처음엔 잠시 버티면 다시 올라갈 수 있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 회사 게시판에서 자신이 맡고 있던 본사 자리에 새 인물이 배정된 걸 보았다. 그 순간 그가 기대고 있던 희망은 완전히 꺼졌다. 그 후 태수는 종종 하경리를 찾아갔다. 그녀의 작은 방에서 술을 마시고 예전처럼 위로받고 싶었다. 그러나 하경리는 더 이상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지 않았다. 나 때문에 인생 꼬였다는 듯이. 그 눈빛으로 보지 마요. 그쪽도 똑같이 바람핀 거잖아요. 피해자인 척 하지 말라고요. 태수는 화를 냈다. 내가 얼마나 잃었는지 알아? 지금 그딴 말이 나와? 네가 아니었으면. 그럼 나 때문이라고요? 부부 사이 안 좋았던 거 나한테 뒤집어 씌우지 마요. 당신이 먼저 다가온 거잖아. 둘의 말다툼은 점점 격해졌고 마침내 하경리는 그를 등지고 말했다. 이젠 오지 마요. 진짜로. 당신까지 봐야 할 만큼 내 인생이 아직 더럽진 않거든요. 태수는 말을 잃은 채 조용히 방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둘의 관계도 끝이 났다. 몇 달 뒤 지연은 어느 지인을 통해 태수와 하경리가 완전히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결국 그렇게 될 거였지.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후련함과 다시 시작될 삶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었다. 이혼이 마무리되던 즈음, 지연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산다. 남편 없이 살아가는 게 처음엔 두려울 줄 알았다. 하지만 정작 지연은 경제적으로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몇 년 전부터 태수 몰래 세무사와 재무 설계를 받아온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생활비를 아끼며 모아둔 비자금은 지연 명의의 적금과 펀드 계좌로 쌓여 있었고, 심지어 지인의 도움으로 경기도 외곽에 작은 상가 건물 지분도 확보해뒀다. 남편이 이혼하자고 했을 때 지연은 겉으론 당황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모든 계산을 마친 상태였다. 이혼 과정에서 혼인 기간 중 지연 명의로 된 자산은 남편의 권리 청구 대상이 아니다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그녀는 별다른 양보 없이 본인 명의 자산 전부를 지켜냈다. 한편 태수 명의로 된 집은 대출이 많아 실질 가치가 거의 없었고 연금 분할 또한 지연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처리되었다. 즉 이혼 후에도 지연은 살던 집을 나와서도 돈에 쪼들릴 일이 없었다. 그녀는 그 돈으로 도심 속 작은 아파트를 장만했고 집안은 전부 지연 취향대로 인테리어를 새로 꾸몄다. 따뜻한 우드톤에 흰 커튼이 바람에 살랑이는 창가, 책장엔 여행지에서 모아온 사진과 드라이 플라워가 놓여 있었다. 이제 여긴 정말 내 공간이구나. 지연은 매일 아침 잔잔한 클래식 음악과 함께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렸다. 그리고 그녀는 그 돈 중 일부로 플로리스트 학원에 등록했고 남은 돈은 새 통장으로 나눠 노후 준비까지 해두었다. 친구 하나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다. 야, 너는 진짜 남편 하나 거르고 제2의 인생 풀옵션으로 다시 사는 사람 같다. 그 말에 지연은 피식 웃으며 말했다. 그러게, 남편보다 내 통장이 날 더 잘 대해주네. 지연의 삶은 이제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지 않아도 됐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경제력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삶이 그녀를 더 단단하고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있었다. 자녀들과의 회복 포함 확장 버전. 지연은 햇살 가득한 작은 정원에 앉아 자신이 만든 꽃다발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한다.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었죠. 나를 이렇게 무너뜨린 만큼 그도 고통받길 바랐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니 알겠더라고요. 복수는 결국 내 감정을 되찾는 과정이었고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지우는 데 필요한 치유였다는 걸요. 그렇게 지연은 다시 자기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가 진짜 치유를 느낀 건 성인이 된 자녀들이 다시 엄마 곁으로 다가왔을 때였다. 처음 이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자녀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그동안 믿어왔던 가족의 모습이 한순간에 무너진 느낌이었다. 특히 큰아들은 한동안 엄마와 대화를 피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이런 말을 꺼냈다. 엄마가 그동안 그렇게 힘드셨던 거 왜 난 몰랐을까요? 그냥 죄송해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지연은 그 말에 그저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 어릴 적처럼 무너질 것 같은 아들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며 말했다. 괜찮아. 엄마도 이제야 나 자신을 이해하게 됐거든. 우리 같이 회복해가자. 딸은 엄마를 위해 플로리스트 수업 때 함께 꽃시장을 돌았고 가끔은 엄마 가게 SNS 계정도 관리해줬다. 엄마, 이건 트렌디하게 이 각도로 찍어야 돼. 요즘 이런 꽃다발이 인기 많아. 해시태그도 이렇게. 딸의 말에 지연은 활짝 웃었다. 엄마와 딸은 이제 친구처럼, 사업 파트너처럼 더 단단한 관계가 되어가고 있었다. 지연은 말한다. 그 사람의 바람은 나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건 그 사람이 가진 욕심과 결핍의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 그런 선택은 결국 자기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이라는 걸 본인이 가장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거예요. 나는요, 그 과정을 통해 나를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아내도 엄마도 아닌 그냥 지연이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을요. 화면엔
지연과 자녀들이 함께 웃으며 찍은 사진이 흐른다. 손에는 꽃다발을 든 채 다 함께 웃고 있는 모습. 이제 그들은 상처를 공유했기에 더 단단해진 진짜 가족이었다. 화면 자막. 때로는 가족이란 상처를 감추는 곳이 아니라 함께 회복해가는 곳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무너뜨려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줄 거예요. 그렇게 지연은 오늘도 꽃처럼 피어났다. 누구의 그늘도 아닌 자신만의 햇살 아래서,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웃으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더 깊고 넓은 사랑을 배워가고 있었다. 진짜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남편을 잃었지만 자신을 되찾은 아내. 모든 걸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은 남편.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바람은 잠깐이지만 인생은 길죠. 그걸 모르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가장 잔인한 복수입니다. 오늘의 기막힌 보따리 잘 들으셨나요? 모두 행복한 나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